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1회 데이터 거버넌스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오민정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온라인 정기 세미나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세미나는 지자체 및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어 주최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 세미나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2023년에는 정기 세미나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및 쟁점,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 그리고 데이터 품질과 디지털 국정 관리,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사례, 또 데이터 보안 개념, 정책 방안, 데이터 보안 실사례 등등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첫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방향과 그 사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또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또 토론과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신 첫 번째 전문가분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데이터 전략과의 박선 서기관님이십니다.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를 맡으셨었고요. 행안부 정보 공개정책과에서 온나라 시스템 운영 관리 작업도 하셨었습니다.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현황과 또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선 서기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데이터 전략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선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실현 계획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저를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 실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아이디어도 주시고 같이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작년 4월에 저희가 확정을 해서 발표한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그 현황과 추진 배경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계획들 121개 과제가 이 실현 계획 안에 녹여져 있는데요. 그 실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실현 계획이 수립된 지. 그래도 그 중에도 성과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전 세계 최상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4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20년도에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1월에도 평가를 했었는데 연속 2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공공데이터 OECD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현황이라든지 정부 지원 부분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5년도부터 17년, 19년, 작년 21년도까지 해서 23년도까지 해서 연속 4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보는 전 세계 최상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자정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0년대부터 행정전산화를 추진을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국가기관 전산망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래 되신 분들 구축을 해오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기반 마련을 시작을 하게 됐고, 2010년도에는 데이터 개방 서비스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지능형 정부라는 또 용어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거버넌스입니다. 대통령 이하 총리, 그리고 전자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ICT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예산인 기획재정부, 또 프라이버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 이렇게 해서 전자정보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CT 관련 법 체계인데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의 현황인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좀 뽑아놨는데요. G2C, 가버먼트 투 커스터머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홈택스라든지 대국민 대상으로 하는 나이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G2B, 가버먼트 투 비즈니스, 대표적인 게 이제 나라 장터 이런 서비스들이 보일 테고, G2G나 G2E 이건 이제 내부 행정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쓰시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월 시스템들이 이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24는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 포탈로 17년도부터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을 위한 원스톱 전자도달 시스템으로 나라장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 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로 대표적인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디지털 정부에 있어서 저희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은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질병청의 백신 예약 시스템이 오픈을 했을 때 처음에 접속되기 중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도 개통했을 때는 또 먹통이라는 이런 또 보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 가서 보시면 또 문서는 여전히 많이 또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도 이런 식으로 이게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강국인데 이런 것들도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저희가 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가를 한번 봤을 때, 지금 행정 내부 시스템 중에는 17,000여 개의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자기의 전문 고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시스템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이 시스템들이 정부24로 통합 연계는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서비스 링크하는 차원들, 이런 서비스가 통합해서 뭔가 대국민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한 링크하는 차원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업에 대한 방식을 좀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정보 시스템 구축 기간이 최소 4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SP를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규모의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SP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대규모의 시스템들을 보면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예산 확보에서부터 그 기술들 적용하는 것들이 최소 4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또 봤을 때는 높은 데이터 공유 장벽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법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행정법 관련 법들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데이터 공유 장벽들, 기관마다 데이터 공유 장벽들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법령마다 또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법령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활용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장벽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활용 목적을 생산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 생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 데이터들이.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의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저장하고 개방하는 것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이 업무가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업무 처리 방식들을 보면 종이 서류를 갖다 제출해 주세요라는 아날로그 방식들을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것들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해시하는 해법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정부의 잠깐 정의를 좀 살펴보자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22년 7월에 착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실현 계획은 계속 민간 위원들과 정부 각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실현 계획을 작년 4월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보도자료나 언론에서의 대응들을 보시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전자정부가 저희가 세계 1위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새롭게 한번 도약의 기회를 가져봐야 하고 또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도록 뭐 변화와 혁신이라든지 기회의 성장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비전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실현 계획을 작년 4월에 수립을 했는데요. 4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똑똑한 원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그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이 4개의 추진 전략과 각각의 전략마다 총 121개의 이행 과제들을 수립을 해서 현재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신다면 이제까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기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서비스는 한 곳에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인 정부24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서 정부24를 통해서 한 2,500여 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000여 종은 지금 통합 제공을 하고 있지만 1,500종은 단순 링크하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그 사이트로 링크하는 형태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올해부터서는 저희가 국민들과 좀 접점이 되고 있는 고용24, 홈택스라든지 복지로, 나이스 이런 중요한 5대 시스템부터 정부24로 연계 통합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단순 링크가 아니라 서비스를 연계 통합을 제공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인증 체계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스템마다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이 설정한 한 개의 아이디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모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주요 대표적인 민원 사이트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5년도에는 모든 공공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이 부분은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림이 운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올해부터 이 혜택 알림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세 개 주요한 카테고리별로 뭐 노인, 청년, 전입, 이사 관련돼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기서 혜택 알림이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시범 적용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이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바로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좀 디플정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 관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분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도 현재 한 30여 개의 국민들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또 주요한 과제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과제들을 한번 보신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작년 10월에 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청을 했을 때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를 저희 국민들이 뛰어다니면서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에 국회가 통과가 됐고, 이게 올해 24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좀 보신다면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이 있는데요. 부처별로 지역별로 산재된 청년 정책들이 한 4천여 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민간 플랫폼에서도 조회할 수 있고, 또 청년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한다거나 알림 서비스, 또 간편 신청까지 하는 것들을 올 4월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똑똑한 원팀 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처 간에 칸막이들이 있어서 데이터라든지 시스템 부분에 칸막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원팀으로 칸막이를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 관련된 사항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디플정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러한 법령들을 전면 개판하는 방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AI가 읽을 수 있도록, 즉 AI가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가 있을 텐데요. 법원행정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뭐 종이라든지 PDF로만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 법원행정처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서 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것들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행정을 대해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는 과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인감증명을 없애고 또 필수 사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대체 수단을 도입한다는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것들도 26년까지 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부분인데요. 그리고 상시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 전용 초거대 AI과 관련해서도 올해 이제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를 정부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행안부에서 ISP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플정도 참여를 해서 정부 서비스 품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공공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DPG 허브에 대해서도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제 ISP를 했고 아마 DPG 허브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구축 사업도 올해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도 이 데이터 DPG 허브를 통해서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해서 조금 클라우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자꾸 빠른 서비스 개발 배포라든지 탄력적 효율적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행 과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교통이나 안전, 에너지, 도시 이쪽에 디지털 트윈을 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이라든지 농수산, 의료 전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확산되도록 진행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이 원했지만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개인정보들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개방을 못 해왔던 자동차 등록 정보라든지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그리고 건강검진 데이터 같은 경우들도 저희 실행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데이터들을 개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가부테크 산업을 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공공 서비스, 공공에서만 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개방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융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사스 등도, 이런 것들도 이 사스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화 사업에 관련해서도 간소화하고 유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혁신 지역 확산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DPG,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보하고도 17개 광역 시도마다 MOU를 체결을 하고 지역 DPG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관련해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들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보에 대한 전략에 대한 추진 과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많이 하시겠는데요. 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용에 따라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체계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도 구축을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또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도 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그리고 이런 안심구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신보안 체계의 도입입니다. 여러 가지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증하고 보완하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공급 업체를 명세화해서 관리하는 공급망 보안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보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것들도 과제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검증된 보안 신기술이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이제 산업 육성과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것들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22년 9월에 이제 발족이 됐고, 저희가 이제 27년 6월까지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실행 계획들은 26년도까지 저희가 성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로드맵들을 마련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현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저게 가능할 것인가? 그동안에도 많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왔었지만 여러 가지 이게 좀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진 동력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예산 편성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ISMP 수립 공통 가이드도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할 때 디플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각 부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원칙과 부합한다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지원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업무 평가에 있어서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지표들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 직급별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서울대의 혁신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특별법을 초안을 마련해서 지금 4월부터 입법 예고라든지 이런 정차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22년 9월에 출범을 하였고, 지금
자문단과 추진단이 구성이 됐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는 중점 과제별로 17개 TF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데이터 전략과에서 AI TF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희가 AI TF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실행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민간 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해서는 컨설팅 실증 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국제기구 또 협력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진행을 해서 국제사회에도 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계획이 23년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지만 여러 가지 조금이나마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청약정보 통합조회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진료 정보에 대해서 860여 개 병원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 곳에서 쉽게 조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또 계속 개시를 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관련된 보험업법이 작년 10월에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민간 이원분들이 힘을 써서 또 통과를 시켜서 올 10월쯤에는 이 서비스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검사 예약이라든지 또 수목원 예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또 그 관련된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라든지 그런 22종을 개방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관련해서도 올 4월부터서는 이 맞춤형으로 신청하고 관리하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원팀 정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법원행정처 관련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데이터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에 좀 협의를 했고, 아마 올해부터서는 부동산 청약 신청 시 가족관계 데이터를 또 통해서 청약 자격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접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초고대 AI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POC, 그러니까 개념 실증하는 사업 사례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고, 또 올해도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혁신 서비스 관련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AI 기반 난임 케어 서비스들을 실증하는 과제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대상 지역이라든지 서비스 대상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관련해서는 작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서 10월에 전환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부터서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 수출기업 무역금융 간소화 관련으로 그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융기관에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를 또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 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수출입 실적들을 받아서 자기네 내부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아마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성과 시연회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수출 기업 간소해서 좀 수출의 그런 수출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 사업용 차량 등록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개방을 통해서 3월이면 또 개방을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그 개방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계약 체계를 통해서 이 디플정 관련해서 대외 국제적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성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국 확산 디플정 관련해서 전국 확산과 국제 협력 활동을 점차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국 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6개 광역시도와 MOU를 체결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11개 광역시도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과제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UAE 쪽 저희 이제 초청을 받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의 이런 디플정에 대한 성과라든지 기업 계획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성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성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라든지 그 DPG 허브에 대한 설계와 올해 이제 본격 구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정보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 개통할 때마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오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정보화 사업에 혁신하는 부분들에서도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쯤 저희가 제정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실현 계획들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하는 것까지 좀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 서기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추진 배경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실 분은 박소아 그 오케스트로 DX 융합 기술원장님이십니다. 박소아 원장님께서는 과기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전문위원, 행안부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위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핵심 사례를 인허가 TF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계획과 함께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수아라고 합니다. 앞에 지금 박선 서기관님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앞에 지금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회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실제 어떤 세부적인 액션들을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많은 그 기관들과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세종시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발족을 할 때 그때 총괄 PM을 하면서 한 4년 동안 지자체 어떤 시스템에 대한 통합 과제를 진행을 했던 담당자로서 혹여라도 관련된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인허가 TF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지자체의 현업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 순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플랜에서부터 추진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사례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플랜에 대해서는 이미 서기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스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17개 TF가 활동된 배경인데요. 당초에는 6개 분과의 체제로 진행을 했다가 작년 5월 30일 그때 실제 실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TF라고 하는 부분들을 17개로 일단 구성을 하였고요. 전체 TF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바이 디자인부터 정보화 사업 혁신까지 총 17개의 TF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그 정보화 서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당초에 발생을 할 때는 4월 14일 날 발표를 한 이후에 16개의 TF가 발족이 됐었고요. 정보화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화 사업 혁신 TF가 추가로 나오게 돼서 전체적으로 총 17개의 TF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디지털 바이 디자인과 인허가 TF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잠시 정보화 사업 혁신에도 몸담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나중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정책과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디에 그런 돈들이 사용이 되고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플정에서 발표하실 때 24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잘 받았다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디플정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비전이라든가 어떤 실현 계획의 방향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9,262억 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이 돼서 4개의 핵심 전략으로 잘 정리를 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23년도에 국민 체감으로 추진 동력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올해 그런 관련된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25년 이후에 전면화를 전면화로 일단 확대가 될 거고요. 26년에 관련된 성과와 가치로 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와 가치는 앞서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들 그리고 똑똑한 원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성과와 가치가 연계가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원년이 되는 해가 24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기능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역할보다도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원칙에 준해서 범정부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속 가능한 가버넌스 역할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전체적 특별법이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추진 배경에 대한 핵심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 과제의 핵심 전략부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기겠다라고 하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클라우드 전환, 굉장히 요새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중앙부처부터 지금 지자체까지 이미 준비도 하고 있지만 지금 컨설팅과 그리고 실현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이야말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공공 부분의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하는 부분들이 2030년대까지 100% 목표로 진행하는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초고대 AI 기반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과 공공기관이 민간의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에도 시범 구축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들에 대한 공급 그리고 사용자들을 참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행정과 공공 혁신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박서기관님께서 특히 초고대 AI 관련된 부분에 과제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맞죠, 서기관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 부분에 대해서도 디피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전체적인 데이터 융합 인프라, 데이터 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축적기관 3개에서 8개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어떤 예산들이 잡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희가 인허가 TF 디지털 바이 디자인 TF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에게 발급을 확대하는 것이 올해 계획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겠지만 디플정에서 추진하는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정부 내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인데요. 해년마다 정부가 출범을 할 때마다 칸막이 없앤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한 원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또 4가지의 핵심 과제들과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 복지로 등 5개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UI, UX 개편 등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진행해서 통합창구 구축이 진행이 되고요. 구비섭의 재료화, 이게 인감증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조금 언급을 더 드리겠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어떤 행정 서비스들이 정부가 어떤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서류를 최소화를 시켜서 ESG에 관련된 부분도 달성하지만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혜택 알림이 그리고 AI가 챙겨주는 청년 정책. 이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작스럽게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행정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또 이번에 디피지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단일화되고 어떤 국민들이 단일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보면서 원래 이거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까 봐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전략 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민간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을 구현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은 기업과 그리고 관이 함께 만들어서 국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이 어떤 기존의 관이 중심으로 서비스했던 부분들을 민관이 협업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개방, 디지털 트윈 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대응, 그리고 사스 기업의 육성, 과학적 재난 재해 대응에 관련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은 민간 주도, 그리고 관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개방,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어떤 전략들의 주요한 과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관점에서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국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인데요. 큰 축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고요. 가장 큰 부분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24년도에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단계적으로 산업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라든가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구축되고 운영이 될 건데요.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4년에 완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들을 전통적인 어떤 보안 체계를 재검토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일단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디플정 실현 계획에는 24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서 24년이 디플정 정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잘 예산이 쓰여지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미 그 클리드를 통해서 전체 설명회도 한번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실제 앞서 나와 있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관여가 된 주요 부처의 공모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다부처 협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행안부와 과기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관련된 부분들의 과제 공모 내용들을 간단 넣어놨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공모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가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핵심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바이 디자인 TF에서 추진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의 모든 TF가 이미
VIP 보고 이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키는, 특히 민간위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서 기자님 말씀하실 때도 매주 목요일마다 TF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TF별로 한 달에 최소 2번, 많게는 매주마다 TF 모임을 통해서 아젠다별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감증명 제도의 디지털 방식 대체 수단 제공에서부터 전반적인 DBD를 재설계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로 스타트를 끊었었고요. 처음에 시작된 부분은 인감증명 제도를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앞에 모바일 신분증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실물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을 하고 전자고지를 기본적으로 일단 전부 다 대체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셨던 업무들이 갑자기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치열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11월에 디지털 기본 원칙에 맞는 인감증명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요구 사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고 잔존 사무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를 재설계를 하거나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인증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6개의 인감증원 사용 업무에 대해서 디지털 바이 디자인 관점에서 업무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회의체라든가 그리고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특히 행안부에 담당한 공무원분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홍보 방안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해커톤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 관계자 간의 입장 조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웠던 과정은 아니고요.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포털사들 그리고 이미 어떤 통신사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신분증에 관련된 대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해 관계자들이었는데 각각의 입장들이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그 기관들하고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합의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완성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정책적인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DVD 기반의 서비스들이 재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2월 달까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 과제 6개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과의 어떤 성과를 보면 인감 증명 요구 사무에 대해서도 일단 대체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모바일 신분증 확대 방안 그리고 정의 없는 연구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완료가 돼서 작년 입법 예고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올해 목표는 인감 증명 요구 사무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 이번 1월 달이죠. 1월 달에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고 관련된 부분의 목표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가이드 마련을 지금 2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각각 기관별로 추진 점검들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VIP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났더니 매 올마다 굉장히 달달달 볶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담당 서기관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확대 발급이라든가 종이 없는 연구 행정 환경 조성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전체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없는 연구 행정은 연구 기관들이라든가 실제로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당 부분이 개선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TF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말하지만 17개 TF 중에 낙하산 TF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이슈가 됐던 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국민들이 어떤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 영역이 많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카르텔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카르텔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부의께서 일단은 지시를 좀 했던 과제였던 거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어디가 가장 가려운지 이런 부분들 찾아내서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인허가의 법령 그리고 절차, 구비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허가의 어떤 포털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전체 추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업무를 잘 모르지만 사전 인허가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반려받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관련된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개의 서비스가 나와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공장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개편이 되는 걸로 일단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에 관여된 기관이 의미가 있는 게 다양한 부처들이 산업부, 국토부가 일단 앞장서서 같이 정말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의 실제 하부 기관들이 이미 있는 시스템들을 잘 결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설립에서부터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해서 전체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사전에 심사도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오픈하는 데까지 연결이 됐고요. 이 부분은 올해 시범 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다양한 인허가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허가 포털에 접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개의 포털, 뭐 정부에 관련된 정부 입사도 있고요. 또 이번에 범정부 포털도 있는데 어느 쪽에 일단 붙어서 할 건지를 지금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은 꼭 한마디 좀 드리면 저희가 전체 민원을 한 5,963개 정도를 봤었고요. 그중에 인허가를 한 1,376개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자체에서 지금 들어와 계시거나 중앙부처 중에서도 이거를 승인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이게 하나로 묶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근에 저희 쪽에 그 인허가 TF에 계시는 담당 사무관님과 관련된 전문가님이 전체 14억 건에 관련된 인허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패키지로 다 묶어가지고 세트 작업들을 진행을 하셨고요. 이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 5억 원 정도가 행안부에서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인허가 포털 구축 대상으로 넣을 건지를 구체적인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컨설팅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관련된 그 지자체에서 우리의 인허가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허가 TF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 앞에 언급이 좀 된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 인허가의 어떤 시범 서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화면을 보이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인허가를 스마트하게 일단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추천에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필요 서류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일단 올리거나 또 제출을 해보고 내가 혹시라도 반려당할지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청하고 처리하고 이 결과를 자동으로 받고 이 과정이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쉬운 화면인데 영상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어서 제가 뒷단에 화면으로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잘라봤습니다. 일단 공장 설립 인허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민원인들이 내가 공장을 하는데 어느 도시에 어떤 업종으로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금액을 제시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를 예시로 들어서 기업인이 업종과 면적과 원하는 금액을 넣게 되면 공장을 이렇게 자동으로 탐색을 해줍니다. 이 공장을 자동으로 탐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지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보면 규제 지역이라든가 규제 내용들 관련된 법령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공장 설립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한 열 몇 개를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또 추가적으로 내 주변에 뭐 관련된 업종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 더 근접한 인근 거리면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목표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밀접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된 이것이 앞에 16개에서 3개로 일단 추천이 되면 관련된 부분을
지적도를 위에 올려서 세부적인 어떤 법령 내용이라든가 이 건에 관련된 뭐 옆에 도시 계획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면적들도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건축물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먼저 심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허가 신청을 할 때 내가 부족한 서류가 뭐고 부족한 게 뭔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도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면서 실제로 현장을 가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도면을 보고 검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트윈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 기반 안에서 만약에 공장 인허가 사전 심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행정 소요 일수가 엄청나게 줄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전 준비부터 전체 현황까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민원인이 느끼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업무를 알고서 뭔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계속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그런 오해도 없고 카르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서비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지자체별로 평균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인허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역이라든가 산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우리 지자체에 오세요라고 하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서로 윈윈의 어떤 구도가 가능할 거로 보여서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상호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허가 TF는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런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허가들 중에 지자체 어떤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다부처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디블지역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서비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아 원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계획과 또 예산 설계 과정, 그리고 또한 그 핵심 추진 과제, 또 향후 성과, 그리고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허가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10분 휴식 후에 또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쉬시면서 또 업무를 보시면서 궁금했었던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내용들이나 아니면 또 발표를 들으시면서 또 떠오르는 그런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또 이렇게 떠오르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 쉬는 시간 전에 제가 공지했듯이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시는 질문들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전 신청해 주시면 안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뻐끔뻐끔 하는 것만 보고 계셨을 것 같네요. 네. 다시 그 시작을 알려드리고요. 뭐 기존에 또 참석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생각나시는 질문들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또 질문 주신 그 질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지자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방안들을 어떻게 그 아래쪽까지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궁금해 하셨고요. 또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플랫폼 정부의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관련해서 추진 현황, 또 계획, 성과,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고, 또한 이제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또 법 새로운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그 시스템과 법 사이에서의 그런 관련된 부분들 질문 주셨고요. 또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자체 관련한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관련해서 그 김지훈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께서 그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향 혹은 세부 지침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도 가장 국민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정부의 그 실현 사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활용된 우수 사례가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네, 박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셨던 질문이 전체 지자체에 관련된 특히 이제 기초에 관련된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디플정위원회에서는 이제 관련된 그 TF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혁신 TF가 있고 하나는 DPG 교육 TF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얘기만으로 국한되기 어렵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의 핵심은 중앙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의 국민들의 최접점에 있는 기초까지 확대되고 교육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성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 DPG 철학이라든가 지역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와 실제 업무 협약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건 정도를 지역별로 DPG 협의체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강원, 세종, 부산, 경북, 충북하고는 실제 협약이 완료가 됐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플랫폼 구축을 협약을 해서 첫 번째로 DPG 구축을 하는데 첫걸음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TF 그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24년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4년도에 17개 시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DPG 협의체를 중앙 협의체로 발족을 하는 것까지 현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더 체감되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지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방안이 있는지도 또 신현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거든요. 그럼 이어서 답변 들어볼까요?
지자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미 지자체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를 통해서 만든 정책들도 있고 또 지방 그 차세대 세월연장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아무튼 올해는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저희가 정보 자원을 묶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 240여 개 넘는 지자체가 어떤 서비스들은 또 사스로 어떤 서비스들은 이하수단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느낄 건데요. 가장 최우선하는 거는 이번에 이미 박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어떤 큰 정책 하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 계획을 준비를 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자체 시스템들을 변화하는 과정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본다기보다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으로 지자체에서도 사전 준비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어떤 전체 계획에 따라서 예산과 함께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해서 디플정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정책적인 부분들을 잠깐 좀 더 부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 전환을 위한 계획을 23년 10월에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 시스템인 온나라 지식이음이라든지 정책연구관리 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좀 시범 전환을 해서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하는 거가 뭐 신규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들의 내용 연수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연수하고 연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선은 초기인 24년부터서는 행안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들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좀 기술적인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개별 기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든지 그런 기관 이거를 저희가 행안부나 디플정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전환을 유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 주도의 계약 수립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든지 평가 체계라든지 이런 점검 보완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장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정부에서는 추진을 한다지만 과연 그 아래에 있는 산하 기관들 또 지자체의 그 가장 아래에서 또 업무 보시는 분들까지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들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었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뭐 온나라 지식인이라던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또 점차적으로 또 확대되어 가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실시간 질문 먼저 하고 진행할까 하는데요. 실시간 질문에서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의와 그 기능 강화 계획 중에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일반 공공기관도 참여가 가능할지 그리고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등을 개발 및 공유 등에 가능할지요. 또한 그 세부적인 교육 계획 등 그 자료를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접근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플정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제가 PPT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장 동력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그 교육용 책자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도 참여가 가능할지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도 저희 쪽에 교육을 의뢰를 한 게 있어서 아마 3월 말쯤에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도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저희가 직접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디플정의 제도개혁과 쪽을 통해서 컨택 포인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클리드를 통해서 담당자도 연락처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지자체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 DPG하고 MOU를 체결하면은 그 지자체 안에서도 담당 부서가 정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계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디플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서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어떤 혁신 과정 1기를 일단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강의도 좀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올해도 이제 2기가 지금 3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해서 한 30명 내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올해 뭐 한 개를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학교도 하나 늘린다고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DPG 교육 TF가 또 별도로 있어서 이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 교재를 만들고 관련된 핵심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교육이라고 해서 그 인사처와 행안부 교육 훈련 기관들에게 강의를 전부 다 진행을 했고 그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품질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러닝 컨텐츠와 표준 교재 그리고 안내서 강사용 교육 PPT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지금 서기관님과 제가 발표했던 그 PPT가 거기에서 나온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국내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혁신 과정을 아까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인사처에서도 일단 기획을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자문이라든가 강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락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1대1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관별 단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혁신 DNA를 심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에 인재 양성 과정들이 있어서 올해 공무원들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교육을 이수를 일단 의무화도 하고 실제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을 해서 교육 시간도 인정을 해줄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는 뭐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진행되는 그러한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이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제 양쪽에 그 민관의 전문위원분과 또 정부에서 직접 또 기술 담당해서 실무 봐주시는 또 서기관님과 양쪽에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잘 융화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님 답변 들으면서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교육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신지 뭐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 민과 관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희망적인 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지자체에 저희가 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국민 개인의 삶과 관련지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해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나 발생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라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도예찬 선생님께서 장애인 등 접근성 취약계층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네.
네, 지금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는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개인화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TF 활동 중에서도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보화 약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에 관련된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할 건지를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범정보 서비스 통합창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그 TF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UI, UX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일단 단일화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어떤 그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TF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원스톱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건지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 먼저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세청의 홈택스와 같이 연말이 되면 무조건 써야 될 그런 서비스들을 최우선으로 일단 골라서 4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기관들이 이제 국세청, 복지부, 그다음에 고용부, 교육부, 대법원 등 사실 국민의 어떤 그 서비스에 제일 밀착이 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연계하고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뭐 단순 링크를 해서 내가 계속 눌러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서 내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끝내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민 편익을 일단 제고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민비서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 국민비서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문자로 엄청나게 날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혜택 알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넘어가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 국민들을 참여를 유도를 시키고 이 서비스로 다 모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의 어떤 디지털 지갑, 디지털 지갑이라고 말하는 지갑들도 연계를 하고 국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단일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2가지의 TF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결과로도 도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박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디지털 플랫폼의 목표 지향점이 추구하는 바와 달리 예견되는 디지털 격차 해소, 보안성과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고 플랫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재촉 측면에서 더 많은 규제와 기술, 교육, 과다한 업무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또 이제 직접 실물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모든 서비스를 다 디지털화하면서 그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더 접근성을 좋게 만들겠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또 그 반면에 직접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상으로 좀 더 이렇게 부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질문을 주셨어요. 네, 또 네, 혹시 그럼 이건 자꾸 그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나 좀 잠깐 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로 전부 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나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다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창과 방패와 같아서 한 번에 끝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또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다시 출범을 하고 디피지라고 하는 대로 모이는데 또 이걸 모으면서 그런 보안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액션을 취했던 게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런 클라우드 기업의 어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의 모든 이제 기관과 기업들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논의를 했었었고요. 그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6회 이상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일단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세부 모델들을 민간 협력으로 일단 만들어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안전한 디피지 구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자문 그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허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석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강 예를 들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해결이 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직접 실무 보시는 담당자분들에 대한 업무 과중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네, 마음을 놓아도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조금 그 요즘에 생성형 AI, 뭐 챗 GPT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AI 활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AI 관련돼서 또 질문 주셨던 부분들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솔 선생님께서 현재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AI 플랫폼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그런 최신 동향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최현주 선생님께서도 정부 정책의 그럼 AI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그 박선 서기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디플정에서 데이터 전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고대 공공 AI TF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부 정책 AI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작년부터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AI 일상화 시대를 좀 선언을 하고 관련된 실행 계획들을 좀 이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작년 6월에 챗 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기관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를 하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내서도 행정 업무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정부 전용의 초고대 AI 구현 방안을 위한 ISP를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ISP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초고대 AI 같은 경우는 보안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민간 AI 플랫폼들도 다 갖다가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데이터들은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AI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순간 이거는 대국민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성격상 보안이 좀 이렇게 보안 영역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초고대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각 부처들이 또 AI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부분들도 방지를 하고 이런 내부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올해 ISP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을 하고 10월까지 ISP를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디플정과 행안부는 같이 또 이 정부 전용 초고대 AI 학습을 위한 정부 전용의 학습 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참고로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초고대 AI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잘 만들어진 최신의 그런 기술들이 응집된 그런 AI 엔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라든지 SK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다양한 모델들을 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관 안에서도 데이터 칸막이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방안도 올해 ISP 사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온 나라를 좀 시범 운영하고 연계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온 나라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바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정들은 올해 ISP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중앙부처들 대상으로 좀 조기 도입하고 적용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26년도에는 이 대상 기관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지자체 쪽도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면,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초고대 AI 활용 지원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이용 지원이라든지 서비스 개발 지원들도 좀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한 5배 이상 110억의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분들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 공문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수요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POC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확대할지 그리고 올해 새롭게 지자체에서 제출해 주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수요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부터서는 이 110억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11월, 12월쯤 되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러한 최신 동향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AI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수단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공부문 초고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데이터 전략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초고대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 프로세스, 정보화 사업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 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기관에서 어떻게 유형별로 구축하는 유형별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마지막으로 지금 반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3월 말쯤 되면 이거를 배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하는 것들은 뭐 저희 디플정 홈페이지라든지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 AI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민간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제품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또 궁금해 하시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공공에서의 AI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별로 AI 서비스 현황이라든지 이런 최신 동향 정보를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이런 AI 활용 사례 저장소라고 이제 가칭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디플정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실시간 질문으로 좀 교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 3월 말쯤에 좀 최종 안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올해 이제 DPG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좀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정보화 사업 개편 방향이라든지 또 주요 뭐 DPG 핵심 인프라인 DPG 허브라든지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로 좀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부 사정상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자체로도 이 공문이 나갈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 적극 참여를 해서 한번 이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표 중에 또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해서 그 추진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월 말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또 여러 그 지자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많은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부터 클리드의 전화가 무지 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엄청난 메일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자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클리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AI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은 그러면 그 공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I를 활용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어떤 한계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의 공공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AI라는 거는 정말 지금도 계속 기술 개발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우려를 하시고 또 지금 민간 초고대 AI들이 하고 있는데 내부의 행정 데이터를 이 민간에 있는 초고대 AI에 학습을 시켜서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을 또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정부 전용 초고대 AI가 구현이 된다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의 보안이 확보된 영역 안에서 내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AI 활용에 있어서 그런 구현 가능성과 위험성들을 조금 더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공공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그런 계획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초고대 AI라든지 또 그리고 작년에 POC 사업들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거에 POC 사업을 통해서 저희 검증한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또 그 일부 새롭게 들어오는 서비스에 대한 POC도 지원을 할 뿐더러 작년에 했던 POC 사업 중에서도 또 확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보강을 한번 좀 드리면 실제로 지금 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초고대 AI를 POC도 하고 컨설팅을 좀 하면서 느낀 점인데 역시나 한계는 데이터의 한계가 제일 큽니다. 사실 이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신뢰성 그리고 기술의 제약 요소들 때문에 나오는 것도 많지만 제가 특히 기초 자치단체들의 어떤 서비스 요구가 있어서 컨설팅 현장을 가보면 혹시 이 중에 보고 계시는 지자체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자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저희 보고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자 좋습니다. 우리 자동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요. 지능형 검색도 가능하고요. 지능형 탭봇도 가능하고요. 뉴스레터도 가능한데 무엇을 하실까요? 아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접근하고 나면 자 그러면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잘 학습을 시켜볼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의 뭐 보안적인 이슈는 다시 당연히 기술과 함께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어떤 영역에 우리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 어떤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뭔가 AI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 두고 뭐 정제하고 이런 과정들에 얼마만큼의 공수가 들어갈 건지도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이런 제약 요소들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사견도 좀 있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잔뜩 담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이다라는 점에서는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제 정부와 또 민간에서 이렇게 나와 계셔서 그런지 또 질문 중에 그러면 정부와 기업과 또 민간과 어떻게 융합을 하면서 그 융합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확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융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상화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잘까요? 네. 저는
정부 출범할 때마다 항상 이런 위원회 그래도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디플정 활동에서 정말 도드라진 차이점은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17개 TF를 말씀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혁신적인 접근 방식들을 노려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AI 했던 초고대 AI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일단 초고대 AI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술적인 교류 그리고 우리가 어떤 DPG 서비스에 관련된 인프라와 어떤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민간이 해야 될 롤과 특히 관이 같이 해야 될 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룰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빠르게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고 정부에서 가는 것보다 민간이 좀 우세하겠다라고 영역들은 민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정부의 행정 업무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이런 과정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행정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이건 정부 주도형이 맞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 이런 형태들의 지금 그 뭔가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1년 가까이 진행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혁신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기준에서는 다양한 업무 분야 지금 초고대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데이터 마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모든 전 영역의 민간의 어떤 주도형 서비스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융합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반복해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예전보다는 더 많이 민간과 또 정부가 서로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간혹 독일의 예를 이렇게 들기는 하는데 독일에서도 이제 정부 주도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도 민간과 함께 했을 때 그 들어가는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만 했을 때에는 정작 그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또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민이나 혹은 그 가까이에 있는 이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서 작업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그 중복 투자 낭비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았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해서 나아갔을 때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또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아주 좋은 취지이나 제일 취약점이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인데 일부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인터넷 접속에 제약을 받거나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을 건데 정부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그 데이터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기반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니었을 때 전자정부였을 때도 사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의 사실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게 비교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그 지금 사용자들 지금 저희가 초창기 전자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을 때 사용자하고 지금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와서 지금 사용자들의 연령대와 그리고 성향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MZ세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고 자랐을까요? 인터넷을 보고 자랐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디지털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양쪽 세대를 다 겸하는 어떤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만 보고 컸던 어떤 그 세대들에게 너네가 오프라인의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지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이거는 그 사용자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분야로 사실은 이제 하나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정보와 약자에 대한 정책들은 끊임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뭐 한 명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접근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든 거를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바이디 쪽 TF에서 주로 검토하는 것들이 저희가 인감증명을 밟고 나는 걸 없앤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손 들고 나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세요. 옛날부터 우리가 인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오프라인으로 출력을 하고 그걸 들고 가야지 뭔가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도 안 쓸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환경, 변화의 어떤 속도를 고려해서 그런 전환 수단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정부 차원에서는 혹시 글쎄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디플정 실형 계획에 보면은 혜택 알림이 서비스라든지 관공서 발급 서류 감축 관련 이런 서비스 측면으로도 업무 처리하는 측면으로도 많이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포용 확대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층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방지를 위해서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을 또 실제 보급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확대를 해 나가는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나 화면 낭독하는 특수 ICT 보조기기 보급 확대들도 저희가 이제 병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 있는 디지털 민원실 구축 가이드라인들도 개발해서 배포하는 등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책들을 마련하고 같이 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기기 보급하는 것까지도 같이 좀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베리어 프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자 활용이라던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고안을 하고 계시니까요. 점차 더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서 그 데이터를 쓰는 것 혹은 이제 기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곳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또 기기를 갖지 못한 계층들에게는 이제 기기를 보급하는 이제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또 이제 그 특별법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김종우 선생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특별법의 제정 조건은 무엇이고 또한 그 시기가 알고 싶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축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또 향후에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체계와 관련해서 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서 기관님. 네, 제가 네, 좀 네.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도 발표를 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DPG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부처 간의 칸막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라든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정보화 사업 구축 패러다임도 계속 기존의 SI 방식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 뭔가 시스템 장애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렇게 디지털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적 권한과 근거가 없어서 좀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플정위원회가 어떤
지속적으로 이 디플정이라는 것들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공통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직은 저희가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거는 해당되는 과기정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각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의 그러한 것들을 좀 근거를 마련해서 좀 상설 행정위원회로 좀 개편하는 또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디플정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각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들을 좀 정비를 하고, 또 분산된 위원회들도 이런 추진 체계들도 정비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실행계획의 그런 기본 원칙과 주요 실행 과제들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플정 구현으로 인해서 국민이 어떤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신설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 개박 원칙을 또 정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법제화를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그 박서화 의원님도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바이 디폴트인가요? 네, 디지털 기본으로 해서 이 아날로그의 업무 처리 방식을 배제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명문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일정들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지금 최종안들이 법제도 TF를 통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좀 준비를 해서 4월부터서는 각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라든지 그런 행정 처리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제정이 해서 내년부터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법이라는 것이 성격상 애자일하지 못한 게 바로 법이지 않나 싶어요. 무언가 먼저 그 사회적인 현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따르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또 네, 활동을 해주셔야 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인구 소멸과 출산율 저하인데요. 이렇게 인구 소멸,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원종현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또 지자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이 활동 안으로 그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인구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다양한 그 TF 활동하는 내용에 근저에는 이거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나온 것처럼 그 사회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구 감소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건지, 예를 들면 작년 6월에 이미 인구 감소 특별법이 또 추진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뭔지를 조금 더 기술적인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과제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장표도 몇 장 나와 있지만 그 대부분의 과제들 중에 인구 감소 관련된 위기 어떤 예측 모형들,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지자체들이 문제를 할 때 해년마다 뭐 늘어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07개 정도 인구 감소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정보화라든가 어떤 IT 역량을 확대하는 데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
그리고 어떤 권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잘 해내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세미나가 마무리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두 분 시간 내서 또 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기관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부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여러 가지 그 제목 타이틀만 바뀌었지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여기 원래는 저도 행안부 소속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파견 나와서 이 활동들을 해보고 같이 이제 실무들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고 또 뭔가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그 실행 계획에 있는 121개의 과제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 참여라든지 적극적으로 뭐 교육이 아까 좀 많이 관심들이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 불러주시면 저희도 가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제 건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4월 달에 저희 국 안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만약에 설명회에 또 찾아뵙게 된다면 제가 또 참여를 해서 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또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박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일을 많이 시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서기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보다도 실제로 민간 그리고 국민 다양한 접점으로 채널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믿어보고 드디어 24년부터 원년이 되는 이 해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활동을 하셔서 좀 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저희가 또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그 여러 정보들을 주고받고 또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는 진짜로 저희의 세미나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3차, 4차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세미나는 5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에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송출되는 QR코드로 또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설문에 응답하신 여러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